상주시 평생학습원 운영지원팀장 유헌종입니다. 포럼에 앞서 상주시가 내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의문 좀 나눠주시고. 지금 나눠드리고 있는 결의문은 상주시가 평생학습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결과와 선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내용입니다. 앉으신 상태에서 결의문을 가슴 높이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영석 상주시장님께서 상주시는 평생학습도시다 선정을 기원한다라고 선창하시면 여러분께서는 기원한다, 기원한다 이렇게 3번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주시는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기원한다. 기원한다, 기원한다, 기원한다. 네, 감사합니다. 상주시가 내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결의대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한국교육연구소 허은주입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국기에 대한 경례, 환영사와 축사, 기조 강연과 주제 발표, 종합 정리와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행사에 앞서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몇 가지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 행사는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준수하여 참석자 간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석하시는 중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양옆에 계시는 안내 직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휴식 시간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손 소독제를 사용하거나 흐르는 물에 30초간 손을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안내입니다. 개회사업 및 축사를 발표하실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환영사, 축사, 발표를 마치시고 다시 착석하실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응답 시에 발제자들께서는 발제자와의 간격을 감안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 상주시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전면에 국기를 향해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럼은 상주시가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해서 상주시 평생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오늘 포럼은 상주시 평생학습원 유튜브 채널로 전국에 실시간 방송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서 상주시장님, 강영석 상주시장님께서 환영사를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끼고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절이 어려운 시절이라서 우리가 모였는 형식은 이렇습니다만은 평생학습도시 상주를 위한 우리들의 마음은
시민들 전체의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 전체가 응원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상주시 의회의 정재현 의장님과 임부기 부의장님, 또 민지연 운영위원장님, 신순아 위원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증명이 되고도 남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상주시의 평생학습도시 선정과 평생학습도시로서 상주를 위해서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해주고 계시는 기조강연을 해주실 최훈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또 발표를 해주실 우리 박인종 박사님, 또 양흥근 교수님, 홍은진 교수님, 박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들이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되기를 저는 갈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 만능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지역의 품격을 정말로 높이고 사람 사는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물질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 도시가 지향하는 그런 지역으로서의 품격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정말 지역이 품격 있는 도시가 되고 사람 사는 지역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상주시는 이러한 평생학습 도시 선정을 계기로 해서 상주 전역이 평생학습의 장으로서 상주에 있는 역사, 자연, 모든 환경 자원들이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소재로서 우리 상주 시민들에게 저는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선 7기 제8대 상주시장으로서 저와 상주시의 공무원들이 주창하는 저력 있는 역사도시 중흥하는 미래 상주의 바탕이 저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직 평생 학습 도시로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정말 학습하고 또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되는지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모여서 이렇게 고민하는 이런 첫 걸음에서 그러한 시도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많은 부분에 대한 지혜는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고 계시는 기조 발표해 주실 교수님과 또 주제 발표를 해주시는 우리 교수님들께서 우리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이 꿈이 정말로 앞으로 상주가 중흥하는 그런 품격 있는 도시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다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품격 있는 또 그런 저력 있는 도시가 되면은 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서로 협력하면서 힘을 모으는 것 이것 또한 평생 학습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는데도 훨씬 도움이 되고 스스로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좁은 공간에 모였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시작하는 상주의 품은 원대하고 크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합시다. 그리고 오늘 도움 주시러 오신 우리 교수님과 박사님들께 상주의 역사를 열어준다는 그런 고마운 마음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재현 상주시 의회 의장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예, 상주시의 의장 정재현입니다. 이렇게 상주시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또한 기조연설과 주제 발표를 해주실 여러 교수님, 박사님들 먼 곳까지 오시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우리 임부기 우리 부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연인들 몇 번 참석하였습니다만은 저희 상주시 의회에서도 상주시가 평생 학습 도시를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해왔고 또한 저희 의회에서도 결의문도 채택도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내년도에 정말로 우리가 상주시가 평생 학습 도시가 된다면은 우리 상주의 많은 분들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더 많은 배움을 할 것입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나 배움의 도상이 있습니다. 끝까지 배워야 할 그런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배워야 할 그런 도상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상주시에서도 아주 뜨거운 열정으로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 상주시 의회에서도 정말로 어림없이 상주시가 평생 학습도시 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조 강연을 하실 분과 또한 그 주제 발표를 하신 교수님, 박사님들 좀 많이 도와주셔서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주의 뜨거운 새로운 장을 열어주시면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발표해 주실 분을 잠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은 일어나셔서 가볍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 강연을 해 주실 최은실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박인종 박사님이십니다. 양흔권 교수님이십니다. 홍은진 박사님입니다. 기조 강연에 앞서서 저작권 관계로 기조 강연은 앞에 소개 부분만 실시간 중계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실시간 중계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시간 중계된 방송은 포럼이 끝남과 동시에 유튜브 사이트에서는 녹화된 방송 영상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평생학습원 홈페이지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최은실 아주대 교수님께서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 시대의 미래형 평생학습에 대한 내용으로 기조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박인종 박사님께서 상주시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인종 박사님은 고려대 교육대학 경영교수를 역임하셨고요. 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본부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온평생교육연구소 대표로 계십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종입니다. 오늘 일단 먼저 들어갈 때 제가 말씀드릴 거는 상주시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학습도시가 2001년부터 시작이 됐다가 지금까지 꽤 오래 이제 됐죠. 그래서 평생학습도시 된 것도 지금 22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벌써 177개, 법적으로 이제 175개 컨소시엄이 옛날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돼서 78%가 벌써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어서 꽤 오래전서부터 평생학습도시가 있었고 부침이 있었는데 과연 평생학습도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열정과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식부터의 말씀을 좀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사가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평생학습 도시가 되기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으로서의 경험과 실적치를 쌓기 위한 시험 대비용으로서가 아니라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각자 이쪽 저쪽에 다양한 평생교육을 책임지고 있고 참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배우고 가서 이걸 내가 상주시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상주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상주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 최은실 원장님은 굉장히 애정이 있고 여기에 요새 잘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래서 상주 평생교육 활성화라고 그러면서 잘 모르니까 이쪽 저쪽 뒤져봤는데 크게 문헌이 없더라고요. 2013년도에 여기 대구대학 교수로 우리 양은건 교수가 와 있지만 양은건 교수의 그 선배 교수였던 김봉 교수가 2013년도에 5개년 발전계획 수립한 게 하나 있고 고쳐 2012년도에 평생교육 분야는 아닙니다만 상주시 전체의 발전 방향을 그렸던 그
보고서가 하나 있고 또는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참조했던 거는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아까 우리 최우실 원장님도 홈페이지를 많이 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평생교육에 대한 실적과 경험과 하고 있는 일들에 관련된 거. 물론 그것도 일부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거긴 예산이라든가 참여한 시민들이 몇 명이라든가 또 어떤 부분은 아직 시작도 안 하고 하반기에 시작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 것도 꽤 돼요. 하반기에. 근데 지금 하반기 시작이 됐는데 코로나 시대에 의해서 어떻게 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출발하고 싶은 거는 코로나 시대가 빨리 끝날 것 같지 않다. 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가 맞지 않는다고 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코라고 하는 게 함께라는 말이니까 아니면 위드 코리아, 함께 코로나하고 같이 걸어가는 그러한 방식으로서의 평생교육적 변화는 뭐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 사실 지금까지 올해 상반기에 6개월, 7개월 흘렀을 때 평생교육적인 경향을 우리가 뒤돌아보면 현장에서의 경향은 문을 다 걸어 잠그는 거였습니다. 여주 마찬가지죠. 어디 다 가봐도 거의 하는 것은 없었고 제가 여주시의 문해교사 30명한테 멀찌감치 떨어뜨려서 역량 강화 훈련 하나 시킨 거. 이거 외에는 정상적으로 각 170개의 평사학습 도시에서 일부 몇 개만 빼놓고 이 코로나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 문을 닫는 정도로 지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가 일상이 되니까 여기에서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생존하고 거꾸로 이걸 위기를 기회로 생각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만약 그런 것들이 내년도에 계획을 준비할 때 실적과 열심으로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상주 굉장히 좋습니다.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상주가 당면한 과제, 이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있겠다. 예를 들면 지난 7월달 통계인데요. 그저께 7월달 통계인데 여기 상주시 인구가 98,038명입니다. 98,038명이고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거기에 3만 명 이상, 31%가 65세 이상의 고령화 인구예요. 경북 통계가 21%입니다. 경북 통계. 그러면 여기는 엄청나게 고령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대학이 좀 없잖아요. 고등 인력들, 고등교육을 받았던 인력들, 인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길러내지도 않고 없고, 그런 고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리고 6월달, 7월달 통계를 보니까 한 달 사이에 무려 167명이 전출자가 더 많았어요. 들어오는 사람보다 빠져나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 상주가. 그리고 상주 시민들에 대한 의견 조사를 했더니 저요인, 장애인으로 지적한 첫 번째 것이 관광자원, 교육시설, 문화자원, 뭐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상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통 같은 게 조금 부재가 돼 있다. 소통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이 얘기는 3, 4년 전 얘기입니다. 3, 4년 전에 책자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또 가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상주시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인구 감소, 고연령 인구의 증가, 저출산, 그리고 충분한 앞으로의 잠재력 있는 생산 기반이 없는 거, 그리고 절대적으로 생산 인력이 부족한 거, 그리고 안에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기관이 많지 않은 거. 그대로 놔두면 상주는 곧 조만간에, 획기적으로 정책을 취하지 않으면 상주는 곧 조만간에 생산성이 하락이 돼서 아마 지자체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고 하는, 물론 외부인인데 외부인의 시기에 조바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려운 길 왔기 때문에 하나만 더 조금 얘기 말씀드리고 또 시작하려면 이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행사에 제가 아이디어입니다. 지금 현재 평생학습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최대의 문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 최우실 원장님도 마찬가지고. 평생학습 도시를 처음 시작할 때는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공무원들, 엘리트들이 나섰죠. 엘리트 공무원들이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버닝아웃 되고 말아요. 누가 해야 되나요? 시민들이 들어와가지고 시민들이 기획하고 운영하고 평가하고 공무원들 몇 명은 뒤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공무원들 평생교육에 미친 사람 한두 사람이 4, 5년 하면 버닝아웃 됩니다. 평생교육사 지기도 불안해요. 지금 여기도 숙제가 보니까 평생교육사가 없어요. 평생교육사 없으면 평생학습도시 안 되죠. 지표 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데. 아마 뽑았는데 자꾸 떨어지는 모양이에요. 잘 안 맞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혼자 한다면 4, 5년이면 지칩니다. 버닝아웃 돼요.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시민들이 해야죠. 마침 우리 시대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주민자치 시대, 물론 단체 자치, 행정자치 시대,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봅니다만 주민 분권이 아직 안 이루어져서 전국적으로 주민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과 평생교육이 결합을 해서 우리 평생교육들을 추진해 나가는 사람들이 시민이었으면 좋겠어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인정이 된다면 오늘 행사 제가 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다. 이 귀중한 시간에 여러 사람이 오셔서 이렇게 좋은 강의를 듣고 또 생각도 해보고 기회가 굉장히 좋으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도 학습 동아리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11개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11개 중에 오카리나가 할지 음악을 할지 아니면 어떤 퍼포먼스를 할지 소수의 사람이 여기에 와서 시민들이 이렇게 자기가 1년 동안 쌓았던 그 실력들을 이렇게 서툴도 하더라도 오카리나를 불고 이런 거대한 포럼을 시작할 때 축제 분위기가 돼서 공무원들 몇 명이 끌어가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같이 와가지고 이런 행사들을 적극적으로 끌어가는 거죠.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사말에 뭐 시장님, 의장님 딱 두 사람이 했습니다만 중요한 분이에요. 이분들이 사실 초기에는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아까 최훈실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유네스코 함부로 프인데 유네스코 UIL에서도 할머니들이 와서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저걸 하잖아요. 여기도 인사말 중에 할머니도 좋고요. 할아버지도 좋고 다문화 가정도 좋고 서툴더라도 와서 여러분들 오셨어요? 상주 평생학습도시가 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화이팅! 이 말만 하고 내려가도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우리 평생교육 하시는 공무원들 계신데 제 생각을 많이 좀 반영을 해서 시민과 같이 가는 평생교육이 이루어져야지 시민은 뒤에, 시민은 따로, 공무원들 우선 이렇게 되면 저는 금방 지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자, 이게 그렇습니다. 주제 발표 방향과 의미는 상주시가 중앙정부가 2001년부터 시작된 평생학습 도시를 되려고 지정을 받으려고 그래서 새롭게 상주시가 가지고 있는 현존의 문제를 고쳐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발전할 수 있는 도시로 변신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 필요 조건은 시험 문제처럼 평생학습 도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관련해서 평가 지표들이 쫙 있어요. 그 평가 지표대로 어떤 거는 공무원이 머리 짜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떤 걸 주민들이 있어서 같이 실적을 쌓아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건데 하여튼 그거는 고민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시험 보기용입니다. 당장 물론 필요 조건이 더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활성화되는 지속 가능성 이게 충분 조건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충분 조건에 가장 기중한 거는 시민들이 앞장서게 하는 거. 시민들이 평생교육 끌고 가는 거. 이런 코로나 위기 시대 때 평생교육이 힘을 발휘하도록 하는 거.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평생학습도시나 평생교육 정책도 나중에 후발주자로서 복지나 뭐 간호나 보건이나 이런 영역 뒤에 출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어젠다를 이슈를 만들어내서 그걸 현장에 도착을 해서 현실화해서 이 현실을 바꾸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슈에 평생교육이 끌고 간 적도 별로 없고 이슈에 같이 간 적도 별로 없고 이렇습니다. 지금 일본의 경우가 지금 코로나 지도자의 문제로
코로나를 지금 대처하지 못하고 맥을 못 쓰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미국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대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이번 코로나가 그러니까 세계적인 역량의 지표 많이 바꿔서 특히 리더십에 있어서의 변천을 우리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본의 경우는 이번 사태에는 실패를 했지만 지난번에 후쿠시마의 원전이 폭파돼가지고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재난에 대해서 처음 닥칠 때는 누구든지 다 피해갈 수 없죠.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어떤 걸 지적하냐면 그러한 위기에 봉착해서 아픔을 빨리 치료하고 연극을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빨리 극복할 수 있는 곳은 일본의 사회교육이 마을 만들기, 마치 쭈꾸리가 열심히 했던 그런 지역에서 그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한단 말이죠. 바로 그렇게 일본이나 한국이나 국가를 넘어서 평생교육이 현재 닥치고 있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고 위기에서 승리자가 돼서 오히려 그 지역사회를 발전하고 끌고 가는데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 여기에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면 그냥 놔두면 아까도 말한 상주시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인해서 그냥 노화도시가 될 겁니다. 지역 발전 가능성이 낮고 교육 여건이 열악하며 일자리 부족이고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더 많고 노인된 분들은 더 많아지고 생산 인력은 자꾸 줄어들고 대학도 없고 고등인력 지금 4차 산업 아까 많이 얘기했는데 이 상주시에서 4차 산업을 어떻게 준비할까? 증강현실, 로보틱스, AI, 드론 이런 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평사학습 도시로 되면 두 가지 저는 항상 양쪽 틀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만 한쪽은 생산성 개념에 있어서의 경제력이 향상이 될 수 있는 바퀴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요새의 화두인 포용적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다 이익과 이해에 의해서 쪼개져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평사학습을 통해서 서로 뭉칠 수 있고 서로 같이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이런 시대로 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상주시가 발전도 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를 담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좀 거창해졌네. 이 논문은 이 발표는 것까지는 못 봤지만 이런 취지를 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에 관련해서 합니다. 개념, 성과, 그 다음에 왜 상주시가 평생교육을 추진하는지, 추진한 이유가 충분히 수긍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념에 대해서 많이 써놨어요. 평생교육론을 보면은 굉장히 이게 다 써있어요. 이 가운데 빨간 거는 2001년도에 교육개발원에 있는 정부의 일을 위탁을 해서 교육개발원에서 평생학습 도시를 시작할 때 저런 정의, 영국에서 러닝 커뮤니티, 러닝 리전이라고 하는 지금 100개 정도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로만 워스라고 하는 사람이 정의한 거를 좀 짜집게 해가지고 아주 말이 너무 좋아요. 개인 자아 실현, 사회적 통합 증진, 경제적 경쟁력 제고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학습 공동체 도모하는 총체적 도시 재구조화. 도시 재구조화에 없는 걸 새로 만들 수도 있지만 기존에 흩어져 있어서 서로 네트워킹이 안 되고 효과가 안 내는 효율성이 없는 거를 연결시키고 네트워킹 함으로써 도시를 재구조화시키는 거다.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는 정의예요. 여기에 있고 그 밑에를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이 되면 우선 평생학습을 더 준비하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9천만 원을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매칭 펀드로 요새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정 지원을 할 때는 매칭 펀드를 반드시 요구하고 있는데 100% 이상의 매칭 펀드를 요구하고 물론 지방도시는 지방정부를 더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226개 지역에서 175개 정도가 지금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서부터는 이제 들어와서 끝나는 시대가 아닌 재지정 평가를 또 받아야 돼요. 3년마다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는데 왜냐? 지금 2007년 12월 14일 평생교육법이 전부 개정이 되면서 획기적으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역에 있어서의 평생교육 추진을 기존에는 시도교육청, 교육청의 지원청에서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걸 과감하게 일반 행정정부로 바꿨어요. 시민에 대한 서비스. 이런 개념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바꿨는데, 그래서 평생학습도시라고 하는 게 2001년서부터 생겨나서 2008년도에 평생교육법에 제15조 조항으로 들어가고, 재정지원도 기존에 그냥 장관이 찔끔찔끔 주던, 지방 재정교부금이 아닌 정식 예산을 넣어서 일반 회계에 들어간 예산으로 바뀌어서 추진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들어오려고 얼마나 정치극정성을 우리가 준비를 합니까? 근데 들어오고 나서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가 마음이 좀 변심이 되듯이, 그렇게 마치 남성분들이 아니 여성분들이 자기가 젊었을 때 배우자에 대해서 저렇게 끔찍하게 사랑하고 너네 이제 바라다 줄게. 바라다 주면 그쪽에서 또 바라다 주고 하루 종일 밤새서 왔다 갔다 하죠. 여자친구 집하고 남자친구 집을. 그런 마음이 결혼하고 나면 싹 변하잖아요. 아닙니까? 제가 실수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다. 저만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평생학습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때가 있어요. 또 바뀌지 않아도 변심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초기에는 평생교육사를 비롯해서 주무관이나 몇몇 행정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공무원들이 자리를 바꾸잖아요. 평생교육사는 또 정규 직원이 하나도 거의 없으니까 175개의 평생학습 도시를 전전하면서 돌아다녀요. 유랑하고 있어요. 5년마다. 길면 10년. 10년까지 가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 그런 이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굉장히 이제 안타깝죠. 그러니까 중앙정부도 재지정 평가를 하자. 2018년도서부터 준비를 했다가 올해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거기 지표도 여기에 제가 제시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제가 이제 아쉬운 거는 그렇게 지방정부로서 재지정 받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A, B, C, D 군으로 나눠서 A가 최우수 도시인데 이번에 5개인가 정도 됐어요. 아까 말씀했던 서울의 은평구 좀 잘하고 있죠. 부산의 서구 다 잘하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적어요. 3천만 원. 공이 하나 빠졌어요. 최소한도 공이 하나 좀 있어서 평생교육 중앙정부가 시작한 거, 우리 지방정부가 갈 길이라고 한다면 제대로 쓸 때까지 이제 아이들 걸음 걸어서 제대로 쓸 때까지는 중앙정부가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특히 평생교육법 옛날에는 그런 조항들이 없지만 이제 2007년, 2008년부터 시작되는 조항에 평생학습도시라고 하는 게 15조에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는 평생교육을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앙정부가 적어도 이렇게 공모 형태로 찔끔찔끔 10개, 11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해서 이렇게 상주시를 그냥 막 곤란하게 하지 말고 다 법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기초적으로 하도록 하고 체제 정비할 수 있는 시드머니는 다 주고 그리고 나머지 프로그램 베이스로 경쟁을 시키고 공모를 시키면은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넘어갑니다. 유네스코, 아까 최원실 원장님 말씀하셨어요? 거기 UIL 우리 부회장님이시죠, 지금? 우리 최원실 원장님 부회장이세요. 세계적인 유네스코의 기구인데, 여기에도 보면 평생학습 도시, 여기 그렇게 써놨잖아요. 개인적인 역량 강화와 소셜 코이전, 사회적 응합, 결합시키는 것. 경제적 발전과 문화적 번영,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 이 세 가지가 평생교육의 목표다라고 유네스코가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 거고요.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까지 평생학습 도시가 지정이 되고 추진하는 경과들을 쭉 있어요. 그러니까 2001년서부터 7년까지 이때는 주요 특징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면은 일시적으로 지역 교육 체제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교육부 장관이 일시적으로 주는 일회성 경비잖아요. 근데 그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물론 그때 더 많았어요. 지정이 되면 2억을 줬습니다. 2억을 줬어요. 근데 그게 추진하다가 2007년까지 추진하고 예산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2008년서부터 3년까지 9년, 10년까지
평생학습 도시를 지정하지 않았어요. 물론 놀고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 중단기는 됐지만 거기에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당시에 고영상 박사라고 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연구진의 한 사람인데 교육과학기술부가 2007년까지 임시적으로 했던 평생학습 도시에 대한 평가를 좀 해라. 성과 평가를 연구를 해서 그 성과 평가 결과에 의해서 평생학습 도시를 정식 중앙정부의 회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그때 했어요. 그 논문이 근데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저는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알지만 그때 제가 그 고박사의 상사였기 때문에 그 논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결과에 터에서 이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에 굉장히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고 또 지방을 변혁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그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단 경제적인 일자리나 경제적 안정성에 관해서는 평생학습 도시가 그 도시에 영향을 주는데 영향이 무관계로 나왔어요. 지금은 아마 안 그럴 텐데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사실 평생학습 도시를 조성해서 오래 하면 조성하는 기간이 길수록 그 지역의 경제적 안정성, 일자리 안정성에 도움을 된다. 이게 좀 나와야 되는데 그 밖에 정치적인 거, 사회적 효능성, 문화적인 거 이런 걸 전부 다 평생학습 도시가 훨씬 더 우수하다 하는 게 나왔어요. 무려 그때 10,000명 이상의 1699명인가? 그 정도의 통계 조사에서 연구 조사에서 그렇게 10,000명 이상 넘는 거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다만 그룹을 평생학습 도시에서 학습자와 비학습자, 비평생학습 도시에서 학습자와 비학습자 간에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 안정성에서는 별무 관계가 없지만 그 밖에 다른 어떤 정치적인 효능성, 사회적 효능성, 문화적인 거 이런 거 전부 다 평생학습 도시 조성이 그 지역 사회를 발전시킨다고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2011년부터는 정규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다시 했고 2008년도에 정식 평생교육 법조항에 넣어가지고 평생학습 도시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시작을 했고 2014년, 17년도에는 전년도하고 다른 거는 이제는 읍면동 단위까지 지금까지 시군구 단위까지 평생교육에 대한 추진체제를 조성했다면 이제는 읍면동 단위까지 내려가자. 한 단계 더 내려가서 주민들이 자기가 제일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자기가 원하는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게 그래서 평생학습 당시에 박근혜 정부 때 시작이 돼서 행복학습센터라고 행복 되게 좋아했단 말이야. 박근혜 정부에서는. 근데 지금 법적으로는 평생학습센터라고 이렇게 같이 통용하기도 하는데 이거를 설치했어요. 물론 이거는 3년 정도 시작하고 끝낼 거예요. 그거를 이제 영어로 싱글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한 해만 딱 만들어 놓고. 그래서 지금은 읍면동에 한국학습센터를 설치하는 거는 지방정부의 전적인 몫으로 변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고요. 2018년도, 2019년 여기는 평생학습 도시 이제 재지정 평가라고 하는 새로운 현상이 있고요. 이거 여러분들이 다르잖아요. 제가 어제 밤새서 만든 겁니다. 왜냐? 평생교육 백서라고 하는 게 매년 나오는데 2019년, 2020년도에 발간되는 2019년 평생교육 백서가 어저께 나왔어요. 그래서 파일로 제가 일단 급해서 받아가지고 그걸 막 오기 전에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여기도 보면 아까 다 말씀드렸죠. 특교 사업으로 2001년부터 7년까지 평생학습 도시 조성기이고 이건 아까 얘기 안 했습니다만은 이 평생학습 도시가 일반화되기 전에 그때 유사한 사업으로 뭐가 있었냐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약칭 지암교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교육청과 학교를 활용을 해서 부모단체를 동원해서 학부모단체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사업이 있었고 뭐예요? 벌써? 박사님 벌써요? 5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아니었어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뭐 앞에 설명한 부분이고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고영상 박사가 얘기한 평생학습 도시 주요 성과 부분을 이제 얘기한 겁니다. 이거를 이제 보시고요. 그다음에
학습형 일자리 창출에서 평소학습 도시가 여전히 유효하고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통계로 지적을 했는데 경제활동에 있는 참여자 지금 수가 계속 늘고 있고요. 이주사 수도 요거에서 약간 줄어들긴 했는데 이렇게 돼 있고요. 사회 환원으로 봉사나 기부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성과로 보여지고요. 다만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여기 이제 내년도에 만들 때 2020년이 되면 이 이수자 수가 제가 볼 때는 확 줄어들 것으로 보여서 그게 조금 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평생교육 활동이 다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경제적 효과를 낸 것인데 3, 4년간 효과가 보니까 점점점 경제적 효과가 더 있는 것으로 여기 그러니까 지자재 국고 투자한 거 분의 경제적 효과를 종합해 봤더니 6.34배가 나왔습니다. 7배, 6.4배 정도가 나와서 보여지고요. 주요 성과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지금 심리적 만족감, 행복감이 증대됐다 이런 부분이고 직업 쪽에서는 일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습득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사회 영역에서는 친목 도모의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됐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 삶의 질 향상에 관련해서 도움이 됐다. 그런 얘기고요. 개선 과제는 읽어보세요. 여기는 아직 그래서 하여간 현장의 평생교육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주민들이 준위해야 된다. 이 말이고요. 자, 상주시가 추진하는 이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게 현재가 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 상주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평생교육 정책입니다.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겠어요. 데이터베이스가 일단 많지 않으니까요. HTML 문서로 클릭은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데이터를 돌려서 볼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어요. 그 얘기는 아직 실적이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돼서 그게 조금 안타깝긴 한데 이제 시작하니까 금방 쌓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평생학습원이 다행히 있습니다. 이게 여성발전센터, 여성센터인 것 같은데 다만 좁아요. 앞으로 할 때는 이제 신규 설립을 해서 번듯하게 과가 다 나와서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지금 이게 있기 때문에 그거 괜찮고요. 읍면동 평생학습 때 굉장히 중요한데 하반기 한다고 이렇게 지금 돼 있단 말이죠.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이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바로메터가 될 수 있는 게 이런 건데, 이런 게 되고요. 학습 동아리 11개 열심히 하지만 조금 더 추가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에 법적인 기구, 평생교육 협의회나 평생학습 실무 협의회 이런 거는 이미 갖춰졌어요. 갖춰졌고. 그리고, 지금 한글학교, 성인 문해교육도 상주시가 굉장히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상주시가 성인 인구가 8만 8천 정도 되는데 무려 33% 이상이 30% 이상이 비문해자예요. 이때 비문해자의 개념은 중학교 학력 미반자. 이 사람이 아직도 여기에 3만 명이 넘고 있어요. 이거를 개선하지 않는 한 다른 어떤 여하한 발전도 상당히 쉽지는 않겠다. 그걸 이렇게 하려면 8개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논산형 모델이 굉장히 좋은데 논산형 모델은 전체 경로당 다 한글 교실을 만들고요. 찾아가는 한글 교실 다 만들고 대세 70대, 80대, 60대 노인분들이 학습자니까 오기가 어렵다면 경로당까지라도 요새는 과외처럼 가정방문형 평생교사들이 가서 이렇게 가르치는 게 또 있어요. 2-3명 모아놓고 가르칩니다. 그런 체제 도입해야 됩니다. 그런 체제 도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3만 명의 비문해자를 없애려고 하는 노력,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주시 당면 과제 읽어보세요. 요거는 평생교육 스와트 분석을 2013년도에 대구대학교 김모 교수 팀들이 이거를 이제 했는데 이때 강점, 기회 요인 다 좋고요. 조례 제정, 평생교육 조례 제정했어요.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했는데 2015년도에 1월 1일 날 했더라고요. 그리고 문해교육의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대한 조례 2015년 1월 1일 했어요. 다만 평생교육 진흥조례에서는 제가 휙 살펴보니까 행복학습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요.
문해교육에 관련된 조례에 있어서는 성인 교사, 교광사를 양성 배치하는 지원에 관련된 문제가 없어요. 이 조항 보완해야 됩니다. 그거 외에 두 가지가 더 조례가 있으면 좋은데, 하나는 민주시민교육에 관련된 거, 이게 하나 최근에 필요하고요. 또 아까 장애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련된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어서의 조례 3총사, 4총사 얘기할 때 그 네 가지 조례가 이렇게 돌아야 되는 그런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약점은 꽤 많죠. 지금 제가 찍 근거는 뭐냐면 요 두 개가 이때는 없었어요. 2013년대. 그래서 재연대로 지금 상주시가 전담부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팀과 평생교육팀 두 팀들이 평생교육을 하더라고요. 청소년 그거는 별도로 돼 있고. 네, 자꾸 끝내라고 압력이 지금 오는데, 나머지 부분들을, 이게 뭐 고령화 얘기 아까 다 했고요. 출산율 낮고. 여기 구체적으로 써놨죠. 상주시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 인구 감소, 고령화, 주민들의 보수성 및 폐쇄성. 이거 제가 인용한 거예요. 저는 알지는 못하지만 2013년도에. 그다음에 지역의 낙후성과 개발 지원 부족, 첨단 산업 유치 미흡 이런 등등이 지적이 돼 있어요. 이걸 빨리 개선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지 않으면 상주시는 고사될 가능성이 높아. 제가 너무 위협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신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발전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아까 비문해제 얘기했죠. 여기 32.8% 성인들의 32.8%가 비문화재예요. 상주시. 이거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아까 얘기한 대로 경로당까지 쫓아가야 돼요. 여기는 뭐 시골 지역이 많기 때문에 도농복합적이고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찾아올 수가 없어요. 여기 올 수 있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못 옵니다. 찾아가야지. 그거 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안 돼요. 아까 한글 교실 5개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2개의 뒤에 꼭지가 붙어야 됩니다. 논산형이 제일 잘하긴 하는데 300몇 개 다 경로당을 한글 학교를 다 설치하고 문해교사를 120명을 양성을 합니다. 그 사람 문해교육에 미쳤어요. 거기 논산시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매칭 참조를 좀 해야 되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 초고령 사회의 극복 방안인데 학문적으로 제가 인용을 좀 하고 했어요. 초고령 사회가 이미 됐어요. 그러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경제활동 가능 인구들이 줄어드는 거고 경제활동 인구들이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생산성이 하락이 되죠. 그렇게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노동 공급 측면에서 있고 노동 생산성 측면이 있는데 노동 공급은 취업자 비율, 그 전에는 생산활동 인구 비율 15세에서부터 64세까지 생산활동 가능 인구라고 보고 그 중에서 얼마나 취업을 했느냐 이것들을 늘리는 게 노동 공급을 늘리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취업자 1인당 근로시간 연장해서 많이 하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시대적으로 시간을 많이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요.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이건 양적인 조절장치고 이거는 질적인 조절장치인데 여기는 총노소 생산성, 물적 자본 투자, 무형 자본 투자를 하는데 무형 자본 투자가 노동 생산성을 제일 많이 올리도록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노동 생산성이 무형 자본이 뭐냐? 인적 자본, 지식 자본, 조직 자본이에요. 결국 이거는 인력의 질을 높이는 방법인데 평생교육을 통해서 높일 수 있다. 이 얘기를 제가 이걸 인용한 거고요. 시간이 이제 거의 정리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게 또 하나가 이제 평생교육을 하는 이유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인데 이게 뭐죠? 개미죠, 개미. 이 개미는 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요 거트라고 하는 위가 있고 크랍이라고 하는 위가 있는데 거트는 일반적인 위예요. 누구든지 살아있는 동물이면 다 가지고 있는 인간도 가지고 있죠. 근데 개미는 하나 더 있어요. 요만해서 무슨 위가 두 개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저장위, 사회위, 크랍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개미는 일에 미친 조직이에요. 일을 하지 않으면 개미라고 하는 게 그렇게 수만 년을 존속하지가 없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면 사람도 가끔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그랬듯이 점심을 굶는 개미가 나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개미가 자기가 그걸 먹어. 그래서 하나는 자기 위로 넘어가지만 또 하나는 크랍이라고 하는 데다 저장을 해놓고
일하다가 점심을 놓친 그 개미가 개미한테 토해가지고 야 이거 먹어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게 개미를 지금까지 존재에 존속시켰던 원인이 되는데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게 사회적 자본에 관련된 많은 학자들의 얘기를 정리를 해놨어요. 퍼트넘부터 시작하고 볼스, 진티스, 레비, 앤서니 기든스 등등 모두 다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게 연결망, 네트워크, 신뢰, 인간관계, 자본이나 이런 데서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는 평생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쌓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시간이 없는데요. 이거 이거 원래는 3시간용입니다. 그 좋은 말들이거든요. 최근 경향 다. 하나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미국이 9.11 테러 사건을 당한 이후에 미국 사회가 양쪽 사회로 됩니다. 분리가 되는데, 하나는 이른바, 호킷이라고 해서 매파들, 군사력을 통해서 전 세계의 테러 집단을 끝까지 추적해서 살해하고 부수는 거예요. 경찰 국가로서. 또 하나는 자기 자성파, 도빗이라고 해서 도부, 비둘기파예요. 왜 미국이 테러를 당했을까?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하고 얼굴색이 다른 사람, 우리하고 종교가 다른 사람, 우리 주변이나 미국 바깥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들 사람한테 우리가 눈을 돌린 적이 없다. 미국이 자본주의 최고의 발전한 나라로서 오로지 자기 혼자 성장할 줄만 알지 가난한 나라, 피부가 얼굴이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준 적이 거의 없다. 그래서 그거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최근에 기존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서부터 전쟁이 나온 지금 현재 교육 문제에서 가장 이슈는 미국 사회 역시 양극화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양극화를 방지하느냐 이거를 이제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데 특히 로버트 라히 같은 교수는 뭘 지적을 하냐면 양극화는 고졸 출신자와 대졸 출신자 간의 사회 출발의 차이가 영원한 사회적 차이를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고졸 출신자들 노동자들에게 공짜로 대학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뭐냐. 물론 사립대학은 아니지만요. 국공립, 요새 연방 차원이나 아니면 주립대학. 그게 지금 현재 이슈예요. 오바마, 버니 샌더스, 지금 바이든에 이르기까지 미국 사회 교육 문제의 현안은 이겁니다. 다 취약계층을 어떻게 하면 인파워먼트를 해줄 것인가에 대한 정책 조명입니다. 활성화 전략, 이거는 공무원들이 좀 참조를 해봐야 됩니다. 지정하는 이 지표 굉장히 많죠? 이 지표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지표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시고 준비를 시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서 미안합니다. 행복학센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행복학센터는. 그래서 상주시가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부천이나 이천 같은 데는 여기 행정 읍면동이죠. 거기다가 그냥 주민자치센터에다 설치를 해놓습니다. 여긴 주민자치회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시범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를 다 지정을 해놨습니다. 학습반지라고 하고 또 이천시에 같은 경우는 주민학습센터를 명칭도 바꿔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공공적인 측면이나 추진력에서는 강하죠. 그러나 다양성이 없죠. 다 노래 부르고 꽹과리 치고 운동 이렇게 스포츠하고 약간씩 대동소이는 하지만 다 이런 프로그램을 하죠. 그런데 민간 조직으로 하면 그 민간 조직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죠. 제가 살고 있는 성남에 올해 84개의 행복학센터를 지정을 해놨는데 병원도 또 있어요. 분당 서울대병원. 건강교육. 나이 드신 분들 공짜로 셔틀버스 태워가지고 수술 집도하는 의사들이 파워포인트 만들어가지고 생생하게 동영상 보여주면서 건강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설명해주고 가르쳐줘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지정도 지표가 있어요. 이거 어저께 밤새 만든 건데. 왜냐면 이렇게 어저께 파일이 와가지고 아직 책자도 없어요.
참여해주세요. 근데 이거는 거기 책자는 1년 전에 했거든요. 이걸 제가 못 구하겠습니다. 필요한 사람은 독서해 가세요. 그래서 하여튼 평생학습에 대한 참여율을 제고시키는 방법만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 의식이나 마인드 그 세팅이 좀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전륜 구동형, 그러니까 기획과 우리의 힘의 돈과 재정이나 지원을 20대 전반까지 대학 들어갈 때까지 몽땅 두드려 집어넣어서 끌고 가는 전륜 구동형의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지금 웬걸 우리가 100세까지 사는 시대가 돼 있고요. 기독교인들은 창세기 6장에 의해서 120살까지 산다고 그래요. 물청소 한번 다 한 다음에 노아에 가져간다. 다시 내가 물청소 안 하고 120살 살게 하겠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120세라고 하는데 굉장히 긴 세월이 남아있죠. 따라서 발달 단계별로 100세까지 우리 인생들을 전체 시각으로 보고 주요 발달 단계별로 투자와 열심을 골고루 균형 있게 하는 시대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일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상주시가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이 돼서 거듭나서 더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유, 잘 들어줘서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